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보통 주말 동안에도 하루 정도는 이 시황을 전해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제 개인사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체적인 일정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번 주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번 시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전해드릴 시황에서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고요. 거기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아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이 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EC가 리플 소송에 대해서 항소 의지를 거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모든 시선들은 25, 26일에 예정되어 있는 7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인가, 인상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상 뭐 거의 100% 가깝게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아마도 인상을 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001년 이후로 최고치로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거의 22, 3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거죠. 자, 지금 패드워치에 가보시면은 지금 거의 사실상 100%입니다. 0.2% 빠진 99.8%입니다. 자, 이번 달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관건은 이번 결과가 아니죠. 바로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관건은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연준이나 파월이 주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힌트가 FOMC 성명서에 담기거나 아니면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담길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말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연준이 해왔던 패턴이거든요. 네,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106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9명만이 연내에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봤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경기 상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는 경기 침체와 맞닥뜨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지금 현재 고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조업을 비롯해서 각종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대부분 별 2개 이상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FOMC 성명서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30K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 딱 30K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가 어디로 향할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연준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의 어떤 시사점들이 비트코인 가격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SEC의 소송 불복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보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현재 이 구간에 다시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지금 0.72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제 비트코인은 0.93%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1.22%,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다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한 2% 내외 상승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로고를 이제 새에서 X로 바꾸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고 앞으로 트위터의 방향성들과 어떤 도지코인들의 연결고리들이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결제 옵션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과거에 포함되었던 소스를 지우지 않은 것이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왔는데 테슬라 측에서 이 비트코인은 삭제를 했는데 도지코인은 그대로 남겨두면서 이 투자자들이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다시 5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상승을 해서 다시 탐욕의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보여갔어요. 사실 이 구간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서부터 사실상의 횡보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CBD 차트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지가 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고래들의 미묘한 움직임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벽을 보시면 29.5K에서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29K에서도 희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구간들보다는 이 윗구간이 더 격전지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30K로 다시 가격대가 올라섰는데요. 여전히 매도백 같은 경우는 31K, 31.5K, 32K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2K가 더 뚜렷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더라도 32K에서 좀 치열한 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구간을 뚫게 되면 32.4K라는 구간을 또 마주하게 되는데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이제 상승장으로서의 어떤 전환들이 일어나서 40K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기술적 분석의 단기적인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계속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입을 했고요. 여기서 일정 부분 매도를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관망하면서 홀딩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가격 상승을 이끈 거는 이번에는 녹색 고래입니다. 이 녹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지금 일정 부분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나머지 고래들, 이 보라색 고래와 이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만드는데 좀 중요한 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의 상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에 대한 기본 개념들부터 해서 이 온체인 지표 보는 법들에 대한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룩인투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있는 지표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무료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와 친해지시면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개념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어차피 제가 오리지널 컨텐츠에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항 영역으로 작용하는 요소들 중에서는 터미널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이 룩인투 비트코인에서는 데타탑이나 탑객 같은 개념들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 터미널 프라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게 작용되는 지지 영역으로는 이 CVDD가 있습니다. 이 CVDD는 우리말로 누적가치 소멸일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코인이나 토큰을 매입한 후에 보유한 기간을 일수로 환산을 한 겁니다. 요 비슷한 개념으로 CDD 아니면 VDD 같은 개념들도 있는데 그 지표들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전된 가격들, 그러니까 코인이 이동한 이것들을 갖다가 일수를 합산을 해가지고 기존 비트코인 공급량과 비트코인이 유통된 시간으로 다 나눠서 환산을 해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주요 저점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 저점을 다 터치하고 올라섰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 말 요걸 딱 터치를 하고 올라서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혹독했던 기간들은 지나가서 지금 상승의 랠리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터미널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최고점을 찍었던 그 당시에 이 구간을 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가격대를 이어갔을 때는 10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주말에 3만 달러 이상으로 반등을 했죠. 근데 이제 여름으로 이제 결국 진행됨에 따라서 대형 주소들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 지갑 라인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다른 돌파구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강세장을 더 명확하게 시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산티멘트 자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고래들의 어떤 주소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그 바로 윗등급인 샤크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고 나머지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고래들도 계속해서 물량들을 지금 늘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에서 분배된 것들이 다른 코호트, 다른 어떤 집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매집이 되면서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국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강세장 초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요.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진 이유는 희소성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로 봤을 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실효적인 희소성인데요. 발행량보다는 이 보유자들이 분배하고 축적하는 이런 움직임들, 수요에 의한 어떤 움직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들은 계속해서 반감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지만 실질적인 실효적인 움직임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이렇게 녹색선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던 그 구간에서는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까지도 갔지만 이게 장이 좋아졌을 때는 인플레이션율이 7에서 22%까지도 굉장히 높은 구간들까지도 갔던 구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롱텀 홀더들의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리고 고래 물량들을 그 다음 단계의 고래들, 상어나 PC 같은 집단들이 받는 것들은 향후에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최근에 리플의 차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억 개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XRP 고래 지갑의 양이 최대 지금 199개로 5월 13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가총액 4위로까지 뛰어 올랐었죠. 그리고 그때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갑 주소의 증가들은 가격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에는 그런 축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큐뮬레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리플의 가격이 좀 상승했다가 좀 지지부진해진 이유는요. SEC가 XRP 판결이 잘못됐다면서 사실상 항소를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매체요. 더 블록에 따르면요. SEC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테라폼 랩스 및 권도형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이 법원에다가 리플 판결은 잘못된 것이므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행보들은요. 리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 얘기는 SEC가 계속해서 본인들의 행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 그 강력한 증거는요, 미국 의회가 정말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개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에 굉장히 진심으로 대하고 있고, 상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안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SEC가 전혀 어떤 기술적인 지원들을 하지 않고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약간 양아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투자자의 보호나 이런 측면들보다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당연히 입법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본인들의 지금 밥그릇이나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사실상 좀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SEC와의 어떤 갈등 구조들, 이 암호화폐 시장과 SEC와의 갈등 구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등락들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SEC가 항소하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그 부분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과를 지금 뭐 맞춘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존 디튼 변호사라고 굉장히 리플에 대해서 불리시한 입장들을 밝혀왔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승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말대로 지금 어느 정도는 리플이 일정 부분 승소를 하게 됐고, 리플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존 디튼 변호사가 이 SEC의 항소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EC의 항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XRP 홀더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SEC의 항소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약식 판결 결과가 고스란히 명백한 판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SEC 항소에 따른 리플의 즉각적인 하락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영국 금융감독청 FCA에 암호화폐 라이선스 신청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들이 SEC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했고 사실상 승소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죠. 근데 이 트레이딩 뷰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여기 녹색 굉장히 낮은 변동성입니다. 이 녹색 구간들이 나왔던 구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구간이 깜빡일 때마다 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굉장히 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뭐 상승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어떤 큰 변동성의 기간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연준의 어떤 결정들을 기다리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거든요. 향후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유동성이 돌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연준이 정책적인 변화를 해서 유동성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거겠죠. 다양한 기술적인 분석과 그 관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주 빠르면 내일 영상에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주봉으로 봤을 때 지난 반감기 때부터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구간들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간 구간이 이 당시 2차 반감기가 끝난 이후의 불장이었죠. 이 구간의 어떤 최고점 ATH를 딱 찍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어떤 문제는 없고 계속해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가격을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1년 동안 잠자고 있던 비트코인 고래 지갑에서 1037BTC가 새 주소로 이동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요거는 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경우부터 현금화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지배적이고요. 대신에 이거는 가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과 함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 가격이 최근에 30K 밑으로 하회한 이유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물량들이 또 이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국가들 중에서. 근데 거기에는 뭐 실크로드에서 좀 압수한 물량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물량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시장에 오래 매도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등락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FOMC를 앞두고 변동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블록미디어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장기 펀드들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반면에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기관들도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엇갈리는 시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시선들 속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확실히 좀 주의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가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코인은 상품이고 수출 품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지금 동남아에서 IT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인구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에서 암호화폐 어떤 기반이 마련된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미국인들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무려 25%나 되고요. 총 78%의 사람들이 결국 비트코인이 새로운 최고점을 설정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은 불과 8%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에서 제가 늘 자주 소개해드리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관점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부터는 좀 기술적인 관점들을 더 다양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20지수 이동 평균선, 파란색 선 아래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50 단순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매수세가 굉장히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선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22MA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31K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32.4K까지 도달하면 그 이후에 40K까지 갈 수 있다. 요 관점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추세가 전혀 변동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가격이 50SMA 아래로, 이 빨간색 선 아래로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24.8K까지도 1일봉 기준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시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서 다시 평평한 선으로 가고 있고요. RSI가 지금 중간 지점으로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도 만만치 않게 이 구간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30.5K에서까지 도달해서 여기서 랠리 시도해서 31K까지 도달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때는 29.5K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 이후에 27.5K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